미세먼지가 코를 통해 들어가 폐에 쌓이는 모습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영상으로 관측됐습니다. 폐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일주일 넘게 남아있으면서 간과 신장 같은 다른 장기로도 흘러들어가 세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설로만 제기됐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내 학교 급식 업체들을 현장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 5곳 가운데 1곳꼴로 납품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측이 급식업체를 현장 점검한 건 전체의 7%에 불과한 가운데 JTBC 취재진이 담합과 대리납품이 난무한 학교 급식 비리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75톤급 액체 엔진을 장착한 시험 발사체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남북이 이틀 뒤 금요일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북쪽 구간에 대해 공동조사에 착수합니다. 우리 측 철도 차량이 북측 철로를 따로 이동하는 건 10년 만이며 동해선 운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결론이 나오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단체 등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승계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삼성이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가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 10만 원을 내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6천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국회 예산심사에서 이 안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낮 1시 8분쯤 부산시 학장동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에서 유독물질인 황화수소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황화수소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4명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공업단지인 경기도 안산 반월 산업단지입니다. 부도를 맞아 가동을 멈추고 마당에 기계를 쌓아놓은 공장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수도권 제조업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주요 뉴스들도 오늘 많이 있습니다만 뉴스룸은 다시 미세먼지 얘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황사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서울과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는 차차 낮아졌지만 부산과 제주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졌습니다. 내일도 농도가 매우 짙은 황사 일부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갑니다. 환경부는 이 황사 덩어리가 지표면으로 떨어질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텐데 실제로 몸에 들어가서 폐에 쌓이는 모습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처음으로 영상으로 잡혔습니다.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일주일이나 폐에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에 폐 세포를 자극하고 이것이 암을 비롯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일부는 혈관으로 스며들어서 간이나 신장 등 다른 장기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 덩어리를 물에 섞은 뒤 실험용 쥐의 기도에 넣습니다. 이 쥐의 장기를 암 진단에 사용하는 핵의학 영상 장비로 찍어봤습니다. 폐가 있는 부위에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입자에 방사성 물질을 입혀 뿜어내는 방사선 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이틀 후에도 60%가 폐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폐에 남아있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폐로 들어간 미세먼지가 다른 장기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도 확인된 겁니다. 나중에 이 쥐를 해부해본 결과 주입한 미세먼지 성분이 간과 소장, 대장에서도 검출됐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혈류를 통해서 전신 순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폐에 들어간 미세먼지가 혈관 쪽으로 스며든다는 가설이 사실로 증명된 겁니다.
반면에 식도를 통해 미세먼지를 주입한 쥐의 경우 이틀 만에 몸에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위에 가득했던 미세먼지는 소장과 대장을 거쳐 대소변으로 빠져나갔지만 배출 속도가 빨라 영향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여기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미세먼지가 일주일이란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속에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폐세포가 미세먼지와 같은 독성 물질에 의해서 계속 자극을 받아서 염증을 일으키고 암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게다가 일부는 혈관으로 침투해서 신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촬영된 미세먼지 이동 경로가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가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평가합니다. 미세먼지는 코와 기관지에서 걸려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어도 빠져나가지 않고 폐포에 붙어 악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폐포막을 통과해 혈관으로 침투합니다. 혈액과 함께 몸을 돌다 각종 장기에 들러붙어 만성호흡기 질환, 뇌졸중,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를 꾸준히 자극해 세포가 분열할 때 돌연변이, 즉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일단 들어온 미세먼지가 날숨 등을 통해 다 배출되기까지 일주일가량 걸렸습니다. 음식에 묻어오는 미세먼지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도 빠르고 흡수돼 다른 장기로 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는 식도를 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관지 섬모나 폐포를 촉촉하게 유지해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삼겹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이 많아 기름에 녹는 미세먼지 속 유해 물질을 더 흡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저희 제보 게시판에 올린 영상입니다. 학교 급식에 나왔다는 탕수육인데 취재진에게 마치 유리를 씹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각 케이크는 얼마 전에 전남과 광주 지역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돼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부실급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정부는 급식 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 2013년부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한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학교 90% 가까이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공사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을 악용한 납품 비리는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멍 뚫린 학교 급식 납품 현장을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학교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얼마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 AT로부터 1년 동안 학교 급식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 컴퓨터 안에서 업체 5곳의 공인 인증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한 곳에서 업체 여러 곳을 운영한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위반 업체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올해 AT가 급식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벌인 업체는 모두 700곳, 이용 약관을 위반한 곳은 131곳에 달했습니다. 현장 점검 나간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적발된 겁니다. 특히 올해 입찰 방해 등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곳이 166곳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36곳에 비하면 4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 AT 시스템에 등록된 급식 업체는 9,400여 곳, 이 가운데 AT가 현장 점검에 간 곳이 700곳, 즉 7.4%에 불과합니다. 이 적발된 업체들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을까요? 실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동 운영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업체입니다. 하지만 업체 안에는 고춧가루와 간장 같은 식료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아, 여기 푸드는 맞아요? 다른 업체와 건물을 함께 쓰고 있는 건데 가운데 여다 둘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폐업했다는 말과 달리 해당 업체의 직원은 2층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랑 같은 회사예요? 아니요, 같은 회사 아니고 저희가 건물이 저희 건물인데 문제는 공사 측은 입찰을 제안해도 다른 명의를 내세우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위가 확실한데 왜 제재 못하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게 돼야 되는 건 저희가 뒤지고 막 그럴 수는 없는 건 아시잖아요.
공사 측이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한 납품업체입니다. 학교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또 다른 업체와 같은 컨테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간판도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 같은 업체는 아니에요? 다른 업체? 주차된 트럭 안을 들여다보니 학교에 납품한 식자재들의 거래 명세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의 명의로 발급돼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하고 있어요. 연수금 8시 반, 서분 8시 반. 이거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대리납품은 계약 위반이자 운송사업법 위반입니다. 서로 다른 이름의 업체가 같은 주소를 둔 사례는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6건.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임대를 한 사람한테 받고 기사도 한 사람한테 끊어주니까. 6곳 가운데 4곳은 동일 컴퓨터로 동일 학교에 입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은 업체들의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입찰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예, 이제 전해드릴 리포트의 첫 장면은 학교 급식 납품업체와 납품을 받는 학교 간의 갈등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 납품 비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도록 했죠. 그런데도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학교와 납품업체 간의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손을 놓고 있고 지금 보여드릴 첫 장면이 그래서 생겨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한 여성이 트럭 운전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운전자가 차 문을 닫아버립니다. 수차례 문짝에 끼인 여성은 결국 주저앉습니다. 여성은 학교 영양사, 운전자는 급식 납품업체의 사장입니다. 1kg씩 오기로 한 찹쌀이 10kg 들이로 배달되자 영양사가 위생관리가 힘들다고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지저분한 물건 뭐예요? 그랬더니 문을 큰 닫으면서 비건 식품에 대해서 알면 뭘 알아? 그러면서 욕을 하시면서 나는 문을 닫고 쟤는 자기는 문을 열라 그러고. 경찰은 업체 대표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의 또 다른 초등학교는 계약을 하자마자 식자재를 납품해오던 A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과 다른 물건이 배달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AT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최근 2년간 20곳이 넘는 학교로부터 230개 넘는 민원과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은 오히려 학교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영양사님한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학교와 납품업체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공사 측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사항이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 이용약관엔 계약 내용에 책임지지 않는 경우 회원을 탈퇴시킨다 등 강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전국 125개. 이 중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 식자재를 납품받은 학교는 99개로 전체 80%에 달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장착될 엔진의 시험 발사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5년 전에 나로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였지만 사실상 러시아 기술을 빌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기술입니다. 정진명 기자. 엄청난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시험 발사체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순식간에 음속을 돌파한 발사체는 붉은 점으로 변해 사라집니다. 최대 고도 209km에 도달한 뒤 낙하할 때까지 발사체는 9분 동안 순조롭게 비행했습니다. 비행을 마친 발사체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429km 떨어진 제주도 남동쪽 공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발사체 엔진이 연소한 시간은 151초로 목표로 했던 140초를 가뿐히 넘겼습니다. 75톤 액체 엔진 발사체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독자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빌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를 발사한 지 5년 만입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3단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2단에 해당하는 시험 발사체 외에 1단과 3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3단은 75톤급 엔진 4기를 묶어야 해 이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누리호의 발사를 위한 새 발사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남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1년 1.5톤급 과학위성을 띄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예,
숫자로 누리호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누리호는 2010년 처음 개발이 시작됐는데 2021년 발사 때까지 약 2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오늘 발사에 성공한 시험 발사체는 75톤 중량을 밀어내는 힘을 가졌다는 뜻인 75톤급의 액체 엔진이 장착이 됐는데 우주로 쏘아 올릴 때 발생하는 화염 온도는 무려 3,500도입니다. 우주 발사체 독자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단 10개 나라. 워낙 힘든 기술이어서 극한 기술로 불리기도 하죠. 이번 성공은 완전한 국내 기술로만 이루어져서 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엔진의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재우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5년 전 세 차례의 도전 끝에 겨우 우주로 쏘아 올린 나로호. 당시 국내의 우주 기술은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고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우리 기술만 가지고 발사체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는 3단 엔진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2단 엔진의 핵심인 75톤급 액체 엔진의 성능이 검증된 겁니다. 누리호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로켓인데 여기에 75톤급 엔진이 5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실험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비로소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시발점이 발사체죠. 우리가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외국에 의뢰를 해서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비밀 유지가 필수적인 군사위성도 우리 힘으로 쏘아 올릴 수 있어서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달 탐사 계획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1년 누리호 발사 실험에 성공한 뒤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달 탐사선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삼바 사태, 즉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그리고 승계 문제에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공시한 내용입니다. 지난 14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재무제표 수정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해줄 것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 효력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회계 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만약 법원이 받아들이면 회사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다시 재개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후 일정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삼성 측이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요.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지연 전술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강하게 반격하고 나서는 것은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 논란이 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자금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번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정은 삼성에게는 뼈아픈 것이었겠죠. 이태경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는 삼성물산보다 3배 큰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덕분에 삼성물산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던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은 물론 그룹의 중심인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 측의 강경 대응은 분식회계 판정이 이 승계 과정의 정당성을 흔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이 부회장의 3심 재판이나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팔아야 합니다.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걸 막으려면 삼성물산이 이 지분을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삼성바이오 주식을 파는 것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입니다. 분식회계가 확정돼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떨어질 경우 승계자금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남북 공동철도조사가 내일 모레 시작됩니다. 10년 만에 남북 간의 철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남북 정상이 합의한 연내 착공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유엔은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이라면서 착공식을 비롯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남북한 공동철도조사는 두 노선으로 나뉘어 이뤄집니다. 경의선은 오는 30일부터 엿새간, 동해선은 다음 달 8일부터 열흘간 진행됩니다. 조사엔 우리 측 철도 차량 6량과 조사단 28명이 투입되고 북측도 비슷한 인원이 참여합니다. 남북 간 통신과 신호 체계가 달라 우리 측 차량을 끌고 갈 기관차는 판문역에서 북측 기관차로 교체됩니다. 조사단은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 400km를 우선 조사합니다. 이후 평양으로 내려와 우리 측 인력은 철수하고 차량만 동해선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측 인력은 동해선 안변역에서 다시 합류한 뒤 두만강까지 800km 구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갑니다. 우리 측 철도 차량이 북측 지역까지 운행하는 건 2008년 이후 10년 만이며 동해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도라산과 판문역 사이에 화물열차가 일주일에 5차례 오가며 개성공단 건설 자재와 완성된 가공품 등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시작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VOA는 익명의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남북 철도 사업 면제는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차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약재 50톤을 내일 북측 개성 지역에 전달합니다. 통일부는 개성시 왕건 왕릉 주변 소나무 숲에서 공동 방제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토요일 새벽 G20이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엽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 주춤해진 북미 대화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이성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단독 정상회담과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과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등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가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재확인해서 비핵화 속도보다 남북관계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일부 논란을 잠재울지도 관심입니다.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에 체코에 들른 문 대통령은 프라하성 시차를 시작으로 1박 2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비시 총리와 회담에선 체코에서 추진하는 원전 사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입니다. 북미 대화의 중요한 고비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럴 때마다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프라하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 열차가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서울에서만 벌써 8번째 고장입니다.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불안감이 더 큽니다. 먼저 문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분쯤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고장나 멈췄습니다. 25분 뒤 운행이 재개됐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7호선 지체돼가지고 지각하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지하철 고장 사고는 8건입니다. 지난달 29일엔 이촌역에서 지하철 4호선 열차가 전력 공급이 차단돼 멈췄습니다.
지난 16일엔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진입하던 2호선 열차가 15분간 운행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주일 전 왕십리역으로 가던 분당선 지하철이 멈췄을 땐 500명 넘는 승객들이 1시간 넘게 열차에 갇혔습니다. 갑자기 그때 바깥쪽이 정전이 됐나? 딱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심상치 않다고 느껴가지고 그때 막 문 강제로 열고 막 했어요. 곳곳에서 잇따르는 지하철 사고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이렇게 최근 지하철 고장이 잦은데도 당국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가 났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승객들 불안과 불편은 갈수록 커지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신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은 올해 일어난 1호선에서 8호선의 지하철 사고가 모두 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운행장애는 2건, 화재나 탈선 같은 철도 사고는 3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건 사뭇 다릅니다. 사고 며칠 전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모두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는 사고만 집계합니다. 전동차가 멈췄을 경우 상황을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빼고 10분 넘게 지연됐을 경우에 보고됩니다. 승객들은 모든 운행장애에 대해 보고를 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장고장의 원인으로 먼저 꼽히는 건 낡은 차량과 시설입니다. 1호선에서 8호선 전동차 3,551량은 평균 19년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을 2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지하철 2호선에 대해 200량을 먼저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동차를 30년 정도까지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장고장이 나는 건 철저하지 못한 점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경찰은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성의 강원도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조금 전에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이번 사태를 놓고 사법 불신이 검찰 수사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4살 남모 씨의 강원도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 씨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남 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감용 경찰청장은 김 대법원장을 찾아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화염병 투척의 원인을 놓고 최근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을 하여 그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직 고위 판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겨냥해 사법불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대법원과 행정처가 방치해 죽게 된 환자를 검찰이 죽이려 한다고 소리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 대표회의가 판사들의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면서 해산시키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을 두둔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논란이 처음은 또 아니죠. 서복현 기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던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 대표회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료 법관을 탄핵 소추하도록 촉구한 그런 결의를 그런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하면 되겠어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걸 비판한 건데 아예 법관 대표회의를 해산하라고까지 주문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상 근거가 없는 법관 대표회의를 빨리 해산시키라 입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결국 고성이 오갑니다. 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왜 개인이에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이 얘기한 거야. 지난 9월에도 여 위원장이 직접 사법농단 수사의 영장 기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 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뭘 안 돼? 이런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야?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 이런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의 잇따른 발언들을 놓고 친정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0.95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 합계 출산율입니다. 채 1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난 분기 0.97명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0명대 합계 출산율이 고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년 10월부터 아기를 낳으면 부모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여야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출산이 예정된 산모 33만 명 가운데 9월 이후 출산하는 8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지자체별로 출산 시 현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었지만 정부가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90% 가정에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예산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은 국회 예산결산 특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JTBC 유미입니다.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들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 한국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워낙 차가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한국당 관계자 말인데 JTBC 취재 결과 한국당은 법안 초안에 있던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개된 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발의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법안을 발의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초 한국당이 마련했던 법안 초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임대료 등 시설 사용료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최종 논의 끝에 이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한유총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난이 있어 당에서 부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지지 선언까지 했지만 결국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한국당 교육위원회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대립했던 내용이 빠지면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어제 판매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여성들에 대한 내용으로 최근 성평등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더 화제를 모았다는 분석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른바 김지영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아이를 가지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끝없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시달립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82년생 김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성평등 문제가 사회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최근 출간 이후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미투 운동에 불씨를 지핀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 책을 언급했고 고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하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을 딴 김지영법도 여럿 발의됐습니다. 주로 남녀의 임금차별을 방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헤어진 연인 간의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차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번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어제 이 지사 압수수색을 지적하면서 준비된 쇼를 했다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검찰의 빈손 압수수색에 야당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입니다. 안 찾는 것인지 못 찾는 것인지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떳떳하다면 잃어버렸다고 둘러댈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임의 제출을 유도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던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떠든 사람이 이재명 지사인데 임의 제출,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라는. 이 지사의 불리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면서 여당에서도 이 지사의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검찰이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고 그때 가서 저희 당이 아마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될 거고요. 정무적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고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공식 입장이었는데 며칠 새 훨씬 강경해진 겁니다.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문제를 거론한 것도 당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님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강제 진단 대상이었다며 공무집행이었지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가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안으로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국방부는 다른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3일 두 번째 공청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를 논의합니다. 시민사회 인사들이 복무 기간과 장소 등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안 말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현역 병사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36개월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입니다. 소방서 근무는 의무 소방원과 중복되고 중증 환자 간병은 숙소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됐습니다. 지난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안이 징벌적이라며 현역의 1.5배를 적정 대체 복무 기간으로 제시한 유엔이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 말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오늘 낮에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폐수 처리 업체에서 유독물질인 황화수소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등 10명이 황화수소를 마셔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 가운데 4명은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구석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석찬 기자, 지금 황화수소는 완전히 이제 멈췄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장에는 여전히 달걀 썩는 냄새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이렇게 노란 통제선을 쳐놓고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이 기계로 가스 수치를 계속 측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대기 중 농도는 0으로 나타나 외부 공기는 안전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인 저기 2층 폐수 처리장에서는 사고 직후 기준치의 10배인 150ppm이 나왔고 지금도 100ppm을 웃돌고 있다고 소방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황화수소는 작업장 유해 물질로 규정돼 평균 10에서 15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호흡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4명이 의식불명 상태인데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사고는 오늘 낮 1시 10분쯤 이곳 폐수 처리 업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곳인데요. 소방당국은 폐수를 싣고 온 트럭이 저장고에 폐수를 붓는 과정에서 기존 물질과 예기치 않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황화수소를 생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목격자는 크진 않지만 폭발음이 펑 하고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장에서 잘 지켜진 것으로 보입니까? 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마스크와 보호안경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 중이던 현장 노동자와 운전기사 등 7명이 가스를 마셔 이 중 4명은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업체 인근에 있던 다른 공장 노동자 3명도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집계된 부상자는 모두 10명에 이릅니다. 예. 아까 왜 2층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 구기자가 서 있는 쪽은 반응이 없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 현장에선 화학 반응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네, 아직 저장고에는 폐수가 50톤가량 남아있어서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할구청과 소방당국은 저장고에 수돗물을 붓는 방법으로 중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쯤 마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청에선 공장 밀집 지역이고 또 이 주변에 주택단지가 없는 점을 감안해 황화수소를 집진시설로 처리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예, 부산 사고 현장에서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낮에 경기도 파주에서 공사를 하다가 고압선이 파손돼서 그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신호등이 꺼지면서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안내방송이나 문자 메시지 발송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가게불이 갑자기 꺼집니다. 미용사들의 분주했던 손길도 멈춥니다. 정오 무렵 발생한 정전으로 경기도 파주시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다 작동 안 됐다고 했고 다 끊겼었어요. 애 데리러 가는데 계단으로 내려왔으니까. 상인들은 장사를 못했습니다. 사실 하루 장사 조금 망치는 경우인데 그 시간대는 이제 못 봤죠. 손님 여러 테이블 이제 돌려보냈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 7m 아래로 고압선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굴착공사 과정에서 실수로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2시간가량 파주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600여 가구와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별다른 안내방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2시간가량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늘 여야 의원들이 불이 났던 KT통신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동행했지만 결국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KT 측이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점검 일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전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체 점검한다는 건 1년에 몇 번 한다는 뜻입니까? 굉장히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아현 국사는 자체 점검을 아현 국사는 이게 월 1회 월 1회 그럼 월 1회 자체 점검한 그 일지는 있겠네요. 네? 그거는 네? 그 내용은 노 위원장 측은 KT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안전점검 일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현지사 같은 D등급 통신시설은 전국 835곳에 달합니다. KT 아현지사는 아직 긴급 복구를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물 내부엔 임시로 설치한 통신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하통신구는 완전히 타버려 정상화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T 측은 95% 이상 복구가 됐다면서도 완전 복구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제대로 안 한 KT의 문제도 있고 그 신고 제대로 안 한 거를 관리 감독 잘 안 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이렇게 양쪽이 다 있는 거죠.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시급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피해 금액 입증 문제가 고민이라며 내부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의 항거에서 4.19 혁명에 참여했던 유공자들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식자재 납품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 단체 회장이 200억 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공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권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다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9 민주혁명회는 당시 시위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친 유공자 18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가보훈처 승인을 받은 정식 단체입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혁명회 회장 A씨는 2012년 사업가 B씨에게 국내 보훈병원 5곳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권을 넘겼습니다. B씨는 이 사업을 통해 6년간 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단체가 사업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건 불법입니다. 유공자 단체라는 이유로 사업권을 쉽게 따온 뒤 이를 되팔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회장 A씨에 대해 2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선 또 다른 사람에게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회장 선거에 쓸 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선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3천만 원만 이렇게 좀 지원해 달라고 이제 그랬어. 인천공항에 청소 용역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해주겠느라고. 이제 보답으로. A 회장은 취재진에게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A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가 먼저 포착돼 1차 수사를 받고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경찰은 추가로 배임 규모 등을 수사해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번에 수사를 받은 유공자회 회장은 서울 수유동의 4.19 묘지를 관리하는 일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공자들은 각종 사업을 법대로 직접 운영했다면 회원들에게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더 컸을 것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4.19 국립묘지입니다. 묘지 관리는 4.19 민주혁명회의 주요 사업이었지만 회장 A씨는 이마저도 다른 사업가에게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가는 몰래 묘지 관리를 맡아왔고 일부 수수료를 혁명회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조경기사가 당일에가 없거든요. 고용하려면은 다 대부분 다 넣어줘야죠. 이게 관리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 4.19 거기다가 7%를 주는 거예요. 우리. 보훈처가 감시할 것에 대비해선 직원들을 서류상 혁명회 직원으로 꾸미는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4.19에서 운영하는 거를 알죠. 왜냐하면 소속도 4.19 소속으로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4.19 민주혁명회는 자체 수익 사업으로 한 해에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이중 회원 복지비로 3억 2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80여 명의 유공자들에게 매달 평균 20만 원씩 지원한 건데 수사 내용을 접한 회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죽 먹고 그랬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소로 한다면 월 20만 원이 아니라 한 4, 50만 원을 배정을 받아야 한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 조사단이 당시 검찰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였던 최규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제 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진술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후배 검사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2008년 PD수첩이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제작진이 농림부 한미 FTA 협상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업무 수행을 비판한 보도일 뿐 비방의 목적이 뚜렷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검사들로부터 최규일 당시 1차장 검사의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이 다른 지방검찰청의 A 검사에게 PD수첩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게 한 뒤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아 이를 다시 수사팀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검사는 최 차장 검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A 검사는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하는데 왜 수사팀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느냐며 질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수사팀은 제작진 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2011년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수사팀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후배 검사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비행 시간을 훔친 조종사, 최근 공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료 조종사의 비행 시간을 훔쳐서 자신의 비행 시간으로 입력한 겁니다. 이 비행 시간이 조종사의 평가와 승급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비행 시간 조작은 비행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해에 있는 공군 제5비행단 소속 수송기 조종사인 A 대위는 지난 1월부터 자신과 동료들의 비행 시간 기록에 손을 댔습니다. 기장 1명과 부기장 2이 함께 비행하고 총 비행 시간을 임무에 따라 나눠 기록하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을 마친 뒤 전술 지휘 자동화 체계 C4I에 비행 시간과 임무, 과목, 특이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이 기록은 2주 동안 수정할 수 있는데 A 대위는 수정 마감 직전에 동료 조종사의 비행 시간을 가져와 자신의 비행 시간을 늘렸습니다. 군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만 6개월 동안 10여 회, 총 800분이 넘는 동료들의 비행 시간이 A 대위의 비행 시간으로 둔갑했습니다. 공군은 A 대위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군은 이후 전자기록과 별도로 기장의 서명을 받은 종이 문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비행 시간을 조작해서 실제 경험도 없이 좋은 평가를 빨리 받고 승급해버리면 아무래도 돌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 못할 가능성이 크고 비행 시간 조작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와 함께 확실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아파트를 2채나 사들인 4살짜리 꼬마나 30억 원대 상가 건물주가 된 초등학생, 이런 금수저 미성년자와 부모 등 200여 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부모가 대납해주는 등 꼼수 증여를 한 혐의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상가 건물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치과의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데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은 A군이 아닌 아버지가 대신 냈습니다. 이런 편법 증여가 드러나면서 국세청은 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회장 B씨는 수년 전 미성년자인 자녀들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얼마 뒤 코스닥에 상장됐고 자녀들의 지분 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엔 상장 차익도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증여된 자산은 1조 279억 원, 건수와 액수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편법 증여 역시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세금을 내지 않고 고액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등 2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아파트 2채를 사들인 4살짜리 유치원생, 34억 원짜리 상가 건물주인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성실납세 문화 조성 차원에서 국세청은 부동산을 물려받은 뒤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199명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검증할 방침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미국 GM 본사의 구조 조작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M을 지원해 주었더니 결과가 이거냐면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GM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한국 GM 노조는 한국이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M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북미 공장 5곳과 해외 공장 2곳을 정리하겠다는 GM의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M에 실망했다며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 메릴랜드주 공장은 닫고 중국과 멕시코 공장은 그대로 둔 건 문제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GM을 구했는데
감사의 표시가 이것이냐고도 했습니다. AP통신은 2008년 GM이 구제금융을 받은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끼칠 파장도 우려됩니다. 한국GM 경영진은 이미 군산 공장 정리 등이 이뤄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평 공장은 신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창원 공장도 2022년 신차를 낼 계획이 잡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브라질과 한국 공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유럽에선 이미 GM이 철수했고 인도 등은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구조조정 효과가 작다는 것입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을 하고도 법인 분할 논의에서 소외됐던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대주주인 KDB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하기로 했던 한국GM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은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 계획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법인 분리에 난색을 보였고 노조 역시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네, 큰 폭으로 할인하는 물건을 사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최대 쇼핑 대목이라는 블랙 프라이데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요즘은 사이버 먼데이가 대세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이틀 뒤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건데 이 온라인 시장의 매출이 훌쩍 뛰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홈페이지입니다. 한 노트북 컴퓨터가 59% 할인된 가격에 팔립니다. 100만 원짜리 전동 공구 세트는 34만 원입니다. 온라인상 할인폭을 높인 사이버 먼데이 행사입니다. 대대적 할인 행사가 있는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재고 처리 등을 위해 이틀 뒤 열리는 온라인 시장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사이버 먼데이에 아마존을 포함한 미국 80대 온라인 업체 매출은 79억 달러, 우리 돈 8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장 앞에서 진을 치다 물건을 쓸어 담는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이른바 폭풍 클릭으로 쇼핑 시즌의 구매 패턴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광군제에서 알리바바는 지난 11일 하루에만 310억 달러, 약 35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에서 땅을 파는 공사를 하다가 천연가스가 나와서 불이 붙었었죠. 처음엔 얼마나 갈까 싶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가스가 얼마나 많은 건지 또 저 가스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건지 윤두열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나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구경을 합니다. 지난해 3월 폐철도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땅을 파던 도중 새 나온 가스에 붙은 불입니다. 금방 꺼질 줄 알았던 불은 이렇게 1년 8개월째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가스가 묻혀 있길래 라는 궁금증이 많았는데 매장량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불이 발생한 곳 인근 두 곳에 땅을 파봤더니 지하에 6에서 7m 두께의 가스를 함유한 사암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메탄가스인데 LNG로 환산하면 약 3만 톤 가량입니다. 이 불을 끄지 않고 둔다면 길게는 10년 동안 더 탈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형산강 그 주변에 석유도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채굴을 하면 매장량의 30%가량만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10,000톤 정도로 포항 시민이 열흘 정도 쓸 수 있는 양밖에는 안 됩니다. 채굴과 이송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포항시는 불의 정원으로 이름 붙인 이곳을 관광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충남 서산경찰서가 도로에 쓰러진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29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4일 새벽 도로에 쓰러진 50대 유모 씨를 치고 달아난 뒤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당해 방치된 유 씨를 다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운전자도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한 화학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3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매체는 오늘 새벽 1시쯤 아세틸렌을 실은 트럭이 공장으로 진입하던 순간 갑자기 폭발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폭발로 차량 50여 대도 불에 탔습니다.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끼리도 일정 간격을 두게 하는 출점거리 제한이 18년 만에 다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담배 판매권을 기준으로 자율 규약을 만들었는데 오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 적용됩니다. 벽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우려가 제기됐던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기숙사에 대해서 경기도 부천시가 오늘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를 둘러본 건축사들은 건축 자재 불량 등으로 생긴 현상이며 당장 무너질 위험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방학 중에 기숙사를 보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한 가수들이 한국 공연에 와서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떼창이라고 하죠. 그 맛을 본 가수들은 한국 팬들에게 감동받았다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다. 가수 노래 들으러 갔는데 왜 관객들 노래를 들어야 하냐, 소음이다. 찬반도 엇갈리죠. 하지만 어찌됐든 따라 부르기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콘서트장을 넘어서 극장까지 퍼져가는 떼창 열풍을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객 모두가 가장 숨죽여 집중할 법한 절정의 순간, 극장은 오히려 소란스러워집니다. 형형색색의 야광봉을 흔들며 처음엔 수줍게 노래를 따라하더니 점점 흥에 취해 춤도 추고 스크린 너머로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설적인 밴드 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한 달 만에 500만 넘는 관객을 모은 중요한 힘은 이 같은 따라 부르기에 있습니다. 퀸과 얽힌 추억이 없는 세대에도 콘서트장에 와 있는 듯한 경험을 주다 보니 다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상영관만 골라 여러 번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페스티벌 갔다 온 느낌이에요. 뮤지컬에서도 막을 내리기 직전 관객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곡을 외우지 못해도 미리 나눠준 가사 카드를 보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나 야구장에서 곧잘 보이는 함께 노래 따라 부르기, 이른바 떼창은 흥을 표현하고 나누길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로 꼽힙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공연을 음미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애착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느낀 감동과 즐거움을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고 위로받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공장을 팝니다. 거리마다 공장 임대와 매각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로 불리는 반월 시화단지의 거리 풍경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수도권까지 깊숙이 밀려온 불황의 그림자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파란 지붕의 공장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만 2만여 곳이 몰려있는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축구장 5,320개 넓이로 수도권 최대 단지로 꼽힙니다. 반월 시화단지가 조성된 건 1970년대 말입니다. 삼성과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모여들며 경제발전의 심장부로도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리 곳곳에는 공장 부지 매각이나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가득합니다. 산업단지 내 한 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자재를 운반하는 화물차들만 간간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교차로에 전신주나 가로등마다
공장 임대나 매각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이렇게 가득 붙어 있습니다. 불황으로 일시 가동이 중단되거나 아예 부도를 맞아 경매에 넘겨진 공장들입니다. 부도 나고 딱 6개월 만에 끌려다니다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충격이었거든요.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문이 굳게 닫힌 공장들도 있습니다. 압류 통보 스티커가 붙어있는 공장 기계와 설비들은 관리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정리, 수도,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감도로 잡아는 은행에서는 함부로 손대면 처벌받는다 뭐 그거 붙여놓고 그런 게 지켜서 있는 거예요. 반월시와 산업단지에는 자동차와 전자, 조선, 철강 관련 대기업에 납품하는 2, 3차 협력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가청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물량이 떨어진다는. 국내 관련 대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생산 라인을 줄이거나 일부 설비를 해외로 돌리면서 일감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이 많아야지 뭐 우리한테까지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낮에 나와도 할 일이 없는데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산업단지의 85%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피해는 더 큽니다. 주간 같은 경우 2명 줄였고 야간도 1명 줄였고 일이 없어요. 납품약관이 10년이랑 똑같아요. 나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뭐 언제 접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익 보존을 위해선 공장 가동률이 80% 선을 유지해야 하지만 올 상반기엔 평균 6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4층짜리 제조업 공장입니다. 공장 담벼락에는 매각을 알리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집기류나 기계는 마당으로 나와 있고 공장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보관 창고 등 용도를 변경해 임대를 놓으려는 공장들도 줄을 섰습니다. 빈 공장이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데 살 사람도 없고 또 팔지도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임대 주고. 반월시와 산업단지 고용인원은 최근 3년 동안 3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산업단지를 떠난 노동자 9만 6천 명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면서 공단 지역 상가 건물에는 빈 식당들도 늘어갑니다. 다 나가고 없어요. 손님이 없어요. 다 힘들대요. 기업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데 지금 막 문 닫는 추세고 일거리가 없대요. 최근 반월시와 단지의 침체는 대기업에 의존된 국내 제조업의 현 주소라는 지적입니다. 오후 6시 아직 초저녁이지만 소규모 업체들이 밀집한 이 골목은 일찍 불을 끈 공장들 때문에 적막하기만 합니다. 깜깜해진 공장 골목, 우리 중소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만큼이나 한적하고 어두워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소개합니다. U+의 아이폰 XS. 아이폰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데이터 마음껏 써도 걱정 없는 데이터 무제한에 살 때도 걱정 없는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까지. 아이폰은 언제나 LG U+.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신탕, 개소주, 토룡탕, 뱀집. 1982년 서울시는 이러한 상호를 가진 식당의 대로변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무허가 간판과 광고물은 물론이고 노점상도 철거 및 금지의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의 봄을 밟고 일어선 새로운 군사정권은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고자 했습니다. 어렵사리 획득한 올림픽인데 외국인에게 가난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명분하에 상계동을 비롯한 서울 200여 군데 달동네 주민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한대짬을 자야 했습니다. 청소의 대상에는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사창, 소매치기, 앵벌이, 비렁뱅이, 날치기, 넝마주의, 전과자. 그것은 사회악의 일소라는 명분하에 진행된 불황인 강제 수용, 즉 인간 정화 사업이었습니다. 노역하는 사람들을 몽둥이 든 남자들이 감시하고 있고 사나운 개 몇 마리가 주위를 지키고 있었다. 1986년의 겨울,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젊은 검사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재소자도 아닌데 왜 강제노역을 하고 있는가? 몽둥이와 사나운 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의문 속에 죽어나간 사람만 513명. 30년 넘는 세월이 지나 그들은 뒤늦은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이상하네. 탄식에 가까운 말과 함께 눈물을 훔치던 피해자는 말했지만 오랜 시간을 돌아 그들이 받은 사과는 당시 가해자들이 아닌 가해자의 대리인 혹은 가해자의 후배들에 의한 사과였죠. 사창, 소매치기, 앵벌이, 비렁뱅이, 넝마주의, 전과자. 청소의 대상은 고작 이러한 약자들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빛나는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타인들의 시간을 어둠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정작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에게 인권상을 수여한 단체에서는 수상 결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놀라울 것도 없이 거악의 은신처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하긴 전 재산 29만 원으로도 그들은 여전히 밝은 빛 속에 있으니.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진에서 비롯됐습니다. 공동 경비구역의 최근 모습인데요. 북한 근무병이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무늬에서 바뀐 거죠. 이를 두고 북한 전방 사단들이 전투복을 바꾸고 남침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오대영 기자, 또 전쟁설입니까? 네, 시중에서 돌고 있는 두 가지 정보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보, 북한 전쟁 준비 시작, 한국 구형 군복 10만 벌 반입. 자유아시아 방송 중국 통해서 한국 구형 군복 10만 벌 반입 보도. 주로 카카오톡에서 퍼졌습니다. 몇몇 유튜브 채널에선 이를 소재로 전쟁 가능성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군복도 이렇게 똑같이 입고 과거의 5.18 같은 그런 폭동 비슷한 것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은 5.18에 대한 사실관계부터가 틀렸는데 네. 앞서 JS의 사진을 봤는데 군복이 바뀐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특히 JSA 근무병들의 복장이 최근 들어서 민무늬에서 이렇게 얼룩무늬로 바뀐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 인민군 전체로 보면 이미 2010년 얼룩무늬 군복이 대규모로 보급이 됐습니다. 2010년 열병식, 2011년 조선중앙TV에서 금세 확인이 됩니다. 최근 정세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구형 군복 10만 벌이 북한으로 반입이 됐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바로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라는 건데 네. 실제로 이런 보도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2007년에도 우리 군복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2011년에 얼룩무늬를 버리고 디지털 무늬 전투복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봐도 확실히 다릅니다. 얼룩무늬는 2014년에 규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누구나 옷을 만들어서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얼룩무늬를 입는다는 것만으로 전쟁설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비약입니다. 네, 다음 내용도 좀 볼게요. 이번에도 카톡 메시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목은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동해안 휴전선 근방의 철조망 철거와 탱크 방어벽 철거라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아주 그럴듯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배려해서 스스로 중요한 안보 시설을 해체시키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첫째, 휴전선 근방의 철책은 제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적 침투 예상 지역이나 국가 군사 중요 시설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외의 철책 철거도 남북 군사 합의와 무관합니다. 강원도청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5년에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2008년, 2009년에 각각 21, 11km의 철책이
제거가 됐습니다. 경관을 해친다고 지역민들이 오랜 기간 바래왔던 사안입니다. 올해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행자부, 국방부, 강원도가 이렇게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전국 해안과 강안에 설치된 철조망은 413.3km인데 이 중에 약 68% 정도가 철거됐거나 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GOP 수준의 무인 감시 장비로 일부 대체되기 때문에 안보 구멍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네, 이건 뭐 시점도 앞뒤가 안 맞고 무엇보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안을 엮어서 낸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탱크 방어벽 철거라는 정보도 비슷합니다. 네. 2005년부터 불필요한 방호벽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9개소 해체, 올해 13개소 철거 예정 또는 협의 중입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기에도 흉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 장애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즉 남북 군사 합의와 무관하고 안보 공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첫 키워드는 세간의 이목으로 잡았습니다. 예. 세간의 이목이라면 일반 사람들의 이목?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나왔는데 나흘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2012년 형님 재선 시의 이번 시도 의혹에 대해서 길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그중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정밀 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입원시키지 않았고 진단 절차가 중단됐다고 해명을 했고요. 또 하나를 보면 세간의 이목 때문에 응당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못한 본인은 어머니에게는 불효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간의 이목 때문이라고 한 거는 형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검찰을 통해서 이미 이제 검찰에서는 옛 분당 보건소장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당시에 재선 씨는 당시 경찰서에 존속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당 보건소에서 이 경찰서 앞에 구급차를 대고 강제 진단을 위해서 구급차에 태우고 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보건소장 얘기로는 경찰이 대면 진단 조치 없이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불법 감금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체포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앞서의 이 강제 진단 절차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세간의 이목 때문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당시에 경찰 제지 때문에 진단 절차가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또 강제 입원이 아닌 전문의와의 대면을 위한 강제 대면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강제력의 동원 여부입니다. 예. 정신건강보건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르면은 진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문의가 대면으로 여기에는 강제력이 없는 대면을 해서 이 사람은 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겠다라고 진단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빠졌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봐도 대면 진단 없이 병원에 강제 이송하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예. 해경군 김씨 의혹에 이어 형님 강제 입원 의혹까지 커지고 있자 하여간 두 가지로 좀 상황이 안 좋은 편이죠.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렇습니다. 예. 여러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자 오늘 페이스북 말미에는 백절불굴 그러니까 절대 굽히지 않는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고민이 더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뭐 그러나 어쨌든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모든 상황은 지금 아직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모든 것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워낙 지금 이걸로 이른바 진실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버럭 조건 반사로 했습니다. 요즘 하도 버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 예. 버럭을 얘기합니까? 한 차례 버럭했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버럭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도 잠깐 봤지만 법사위원들에게 호통을 했는데요. 오늘 법사에서는 안철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안철상.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약 7분 넘게 혼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주된 내용은 얼마 전에 있었던 법관들의 탄핵을,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한 법관 대표회의가 잘못된 조직이다라고 비판이 주였는데요. 해산시키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리포터에서 전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해산시키라고도 하고 대법원에게 그쪽 말을 들으면 전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당의 주광덕 의원이 주광덕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요. 법관 대표회의 속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묻자 안 처장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 곧 제출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상규 위원장은 회의록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은 아예 없는 셈 쳐야지 회의록 같은 걸 따져볼 필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 요구했는데도 그걸 이렇게 무시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사위원들의 보기에는 판사 출신인 여상규 위원장이 법관의 권위에 대해 비판이 좀 있을라 치면 버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때 버럭하기도 하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의사진행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됐어요. 의사진행 발언. 그만하십시오.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계속됐다고 일축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다시 버럭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회의는 공정하게 이끌게 책무지. 회의 내가 불공정하게 이끈 게 뭐가 있어요? 회의를 뭐가 불공정하게 이끌었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 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당 측 법사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법사위는 사실 상원으로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상규 위원장에게 당신이 형님이냐고 따져 물었던 박지원 의원은 오늘 어땠나고 제가 보니까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뭐 리포트도 봤습니다만 이분의 버럭은 좀 굉장히 급작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 보면서도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목소리가 올라가고 호통을 치게 되는데요. 법사위원들의 오늘 모습을 제가 쭉 봤는데 약간 숙련이 됐는지 뒤에는 허허허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잠룡의 귀환으로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요. 입당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다시 정치권에 들어오는 의지를 밝혔는데 한 대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분들을 더 잘 챙겨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생 정당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전에 2011년에 무상급식에 반대하다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일단 내년 2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사람, 정치 전면에 나선 사람이 있는데요. 지방선거 패배 이후 약 5달 동안 사실상 두문불출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내일도 한 대학에서 강연이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일단은 약속이 있어서 미뤄뒀던 강연 일정을 학기 말에 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당무나 또 정치 현안에서 완전히 거의 거리를 뒀기 때문에 나름 지지가 있는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강연 정치로 시작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승민 의원한테 통합을 요청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승민 의원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본인과 가까운 정치인을 보내서 입당하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대화한다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왜 그럼 직접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답도 본인은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전 같았으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부분 또는 통합의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대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으로 봐서 혹시 통합이 되느냐
라는 의견도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국민의당계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보수를 주장했던 유승민 의원이 예.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에 차서 그건 얘기했습니다. 뭐 좀 봐야 되겠죠. 하여간 뭐 이 비하인드 뉴스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오겠지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분명히 다시 나오더라. 예.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는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0도, 대전 영하 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 걸쳐 보통 수준이겠지만 호남과 영남 지방은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거란 예보입니다. 예, 뉴스룸 끝나고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결산위가 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곳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뒷얘기를 중심으로 두 기자가 출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overing above, just a flock of birds. It's how you think of love.